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프는 트리의 상위 개념이에요. 트리의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트리도 그래프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와 자료 구조는 그렇게 뭔가 중요하다고나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조금은 그래프와 관련해서 자료 구조는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되게 작은 포지션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컴퓨터 공학에서는 우리가 접하는 많은 문제들이 그래프로 모델링 되고 그 그래프로 모델링 된 것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도 구현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프와 관련된 이제 알고리즘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알고리즘들은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다음 학기에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의 제 분반에 안 올 것 같긴 한데 알고리즘 한번 또 저한테 배우고 싶으면 다음 학기에 제 분반을 수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는 뭐냐? 그래프는 노드와 그 노드들을 연결하는 간선으로 구성된 ADT 그래프를 그래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이 다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노드와 간선의 집합으로 정의가 되고요. 우리가 보통 그래프에 있는 노드의 수를 n, 간선의 수를 m이라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표현할 때 n과 m으로 표현해요. 예. 이 그래프는 이제 그 그래프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분류는 간선의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와 없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없는 그래프를 우리가 무방향 그래프, 간선의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방향 그래프라 그래요. 그리고 방향 그래프에 있는 간선을 영어로 아크라고도 합니다. 뭐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에 간선에 어떤 가중치를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간선의 가중치를 부여한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가중치 그래프라 그러고 없는 그래프를 비가중치 그래프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실세계에서 많이 쓰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여러분들이 길찾기 같은 거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모든 도로나 이 곳들을 그래프로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간선으로 모델링했다 그러면 그 도로의 길이나 아니면 교통량 같은 걸 고려해서 그 간선에 가중치를 부여하겠죠.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그 최단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여러분들한테 경로를 제시해 주겠죠. 그럼 그 경로로 운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중에 보통은 우리가 많이 모델링하는 그래프는 한 노드와 다른 노드가 있으면 이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은 하나 아니면 방향 그래프에서는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또 이쪽에서 일로 가는 거. 이렇게 두 개를 그려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무방향 그래프에서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그래프를 우리가 다중 그래프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교통량을 생각을 할 때, 이제 내비게이션 생각할 때, 내비게이션 말고 저는 이제 요즘은 운전을 잘 안 해요. 운전을 잘 안 하고 특히 서울로 이사 간 뒤로는 운전을 거의 안 해.
그래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다 대중교통을 쓰는데, 그러면 카카오 맵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목적지를 찾아요. 그러면 거기에 뚝 누르면은 어떤 버스, 어떤 지하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래프는 다중 그래프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데 버스 노선이 하나가 아닐 수 있죠. 여러 버스들이 한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 요 목적지에서 요 목적지까지 버스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갈 수가 있어요? 지하철로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가 돼요? 다중 그래프가 되겠죠. 요 노드와 요 노드를 연결하는 게 하나의 간선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간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간선을 병행 간선이라고 그러고, 그런 그래프를 우리는 다중 그래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종류는 그렇고요. 이 노드가 있을 때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다음 노드로 뭔가 이동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보통 진행하게 되는데, 한 노드에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를 우리가 이제 이 노드에서 이 노드로 갈 수 있으면, 바로 어떤 노드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으면 이 노드를 이 노드의 인접 노드라 그래요.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B는 C의 인접 노드이고 C는 B의 인접 노드예요. 서로 인접 노드예요. 왜냐하면 B에서 C로 갈 수도 있고 C에서 B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로 인접 노드인데, 이제 방향 그래프에서는 여기서는 일로 갈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면은 B는 A의 인접 노드인데 A는 B의 인접 노드가 아니게 됩니다. B에서는 A로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방향 그래프에서의 인접 노드와 무방향 그래프에서의 인접 노드가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노드에서 차수가, 그러니까 나가는 간선들이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차수라는 개념을 씁니다. 근데 이제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나가는 거나 들어오는 거나 똑같죠. 왜냐하면 하나니까 나가는 거나 들어오는 거 똑같은데, 그래서 이 B 같은 경우에는 B의 차수는 얼마예요? 두 개잖아요. 두 개 간선이. A는 하나예요. 근데 이제 방향 그래프에서는 진입 차수, 진출 차수를 또 구분해야 되겠죠. 진입 차수, 진출 차수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고요. 이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를 찾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갈 수 있으면 그 가는 길을, 그 가는 길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경로라 그래요. 경로. 그리고 이 경로 중에 가장 짧은 경로를 우리가 주로 찾게 되는데, 이 경로 중에 단순 경로가 있고 단순한 경로가 아닌 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요거는 단순 경로예요. E에서 H로 가는데 F 거쳐서 G로 가면은 단순 경로입니다.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다시 가도 여기까지 갈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한번 동거잖아요. 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 경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경로는 한 노드를 한 번만 거쳐가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를 단순 경로라 그러고, 한 노드를 여러 번 거쳐가지고 가는 경로는 이제 단순 경로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경로를 찾을 때 우리가 경로의 길이를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비가중치 그래프에서는 경로의 길이는 뭐에 의해서 판단이 되면 간선 수에 의해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A에서 D까지 가는 경로의 길이는 3이에요. 간선수가 3개니까 3이에요. 여기서 C까지는 경로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럼 6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7입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짧은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더 짧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가중치의 합, 경로의 가중치 합을 경로의 길이로 계산을 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간선의 가중치를 그러니까 경로의 길이를 계산하게 되겠고 이 경로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게 이제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로 중에 첫 번째 노드와 마지막 노드가 같으면 주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기가 있는 경로, 주기. 뭐 주기라는 개념은 시작해서 다시 여기로 오는. 그래서 그래프는 주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프의 한 종류인 트리는 주기가 없죠. 트리에서는 항상 어떤 노드에 다른 노드로 갈 때 똑같은 노드를 두 번 거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프는. 아니, 트리는. 근데 그래프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탐색을 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해? 비지트 배열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한 노드를 한 번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또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면은 무한 루프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방문해서 처리했던 노드는 다시 처리 안 하게끔 비지티드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노드를 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를 갈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연결 그래프예요. 서로 다른 모든 노드 쌍 사이에서 경로가 존재하는 이런 애는 연결 그래프예요. 어느 노드를 선택하나 또 다른 노드로 갈 수가 있어요. 얘는 연결 그래프가 아니죠. 얘도 연결 그래프가 아니에요. A에서 B로 C에서 하는데 A에서 C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방향 그래프인데 연결 그래프예요. 그렇죠? 모든 노드를 출발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향 그래프에서는 약한 연결, 강한 연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얘는 강한 연결이고 얘는 약한 연결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약한 연결이 되냐면 요 방향을 다 제거해요. 방향을 제거했을 때 무방향 그래프로 우리가 얘를 바라봤을 때 연결 그래프면 약한 연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완전 그래프는 모든 노드가 인접 노드가 되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완전 그래프예요. 모든 애들가 한 경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완전 그래프. 그리고 부분 그래프는 이제 그래프에서 뭔가를 빼가지고 요 세 개만 빼가지고 그래프를 또 만들 수 있죠. 그래프만 빼는 게 아니라 간선만 빼가지고 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그래프의 일부를 우리가 그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라 그러고 주로 우리가 다루는 그래프는 유한 그래프예요. 노드의 수가 제한적인. 근데 노드의 수가 무한정 있을 수 있는 그래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무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n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다중 그래프는 고려 안 해요. 다중 그래프는 고려 안 합니다. 그러면 완전 그래프일 때 최대 간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가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 완전 그래프를 생각할 때 보통은 A에서 A로 가는 간선은 많이들 고려 안 해요. A에서 A로 가는 간선. 근데 어떤 응용에서는 우리가 모델링하기에 따라서 A에서 A로 가는 간선도 모델링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까지 고려를 해서 생각하고 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진추가 짐이 같은 간선의 존재, 얘 같은 걸 고려한다 그러면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간선이 몇 개 있는 거야? n개 노드가 있으면 간선이 몇 개가 있어요? A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완전 그래프가 갈 수가 있죠. 그럼 A에서 다른 모드로 가는 간선의 개수가 몇 개야? n-1개 존재하겠죠. n-1개. n-1개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몇 개 있어요? n개가 있겠죠. n개가 있는데 한 간선이 두 번 카운트 됐죠. A에서 B로, B에서 A로.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나누기 2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이런 애들을 n개를 추가를 하면은 전체 간선수는 이렇게 돼요. 얘네들을 빼면 요 앞에 있는 것만 고려하면 되죠. 그러니까 n과 m제곱 있을 때 연결 그래프이면은, 이런 연결 그래프이면은 최소값은 뭘까요? 최소값. 연결 그래프가 될 때의 최소값은, 간선의 최소값은 이 노드로 뭘 만들어줘야 될 때요? 트리를 만들었을 때요. 트리. 그리고 트리에는 노드가 n개가 있으면은 간선이 몇 개가 있어요? n-1개가 있습니다. 어떤 트리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트리죠. 그럼 여기 간선수가 몇 개야? 노드가 3개일 때 간선이 2개 있죠. n-1개예요.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막 좀 헷갈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 둘, 셋, 7개면 다 7개. 이런 것도 트리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간선의 수는 n-1개예요. 그래서 항상 트리에 있는 간선의 수는 n-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가 n-1, 최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m은 최소는 n에 비례할 거고요. 최대는 n제곱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n제곱보다 좀 적은데 n제곱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중 그래프가 아닌 경우, 다중 그래프가 아닌 그래프에서는 간선의 수는 n에서 n제곱 사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놨을 때 우리가 간선수가 최대 간선수에 가까우면은 밀집 그래프라 그러고요. 간선이 많은 경우. 그리고 간선이 거의 없는 이런 애들 n-1개 정도 되면은 희소 그래프라 그래요. 희소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가 희소 그래프냐 밀집 그래프냐,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희소 밀집이?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수업 시간이에요? 자료구조 시간이죠. 그러면 그래프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자료구조에서 배워야 될 거고, 그렇게 표현된 것에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우리가 적용할 건지는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밀집과 희소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자료 구조로 표현했을 때 내가 이제 사용하는 그래프가 희소 그래프냐 밀집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트리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트리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신장 트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트리로 바꾸는 거예요. 노드는 그대로 가고 간선들을 대부분 없애고 연결 그래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얘는 신장 트리가 아니에요. 왜? 노드가 다 있어야 돼. 노드 2가 없죠. 그래서 얘는 신장 트리가 아니야. 얘 트리가 아니잖아요. 주기가 있으면 트리가 아니에요. 얘는 신장 트리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의 신장 트리를 구해가지고 이 신장 트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최소 신장 트리를 우리가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모든 노드가 트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트리로. 그랬을 때 이 노드들의 가중치 합이 최소가 되는 거를 우리가 최소 신장 트리라 그래요. 그럼 이 최소 신장 트리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프림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쿠르스칼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프림은 BFS를
응용한 알고리즘입니다. BFS를. 근데 보통의 BFS는 내부적으로 어떤 자료 구조를 써요? 우선순위 큐를 쓰죠. 우선순위 큐가 아니라 일반 FIFO 큐를 씁니다. 근데 프림에서는 BFS 수행하는데 FIFO 큐를 쓰지 않고 뭘 써요? 우선순위 큐를 써서 처리합니다. 왜? 가장 가중치가 작은 것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작은 가중치를 선택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뭘 이용하는 거예요? 모든 간선을 어디다 넣으면 돼? 우선순위 큐에 넣으면 되죠. 물론 실제로는 이 우선순위 큐에 간선을 넣지 않고 노드를 넣습니다. 노드를 넣어서 처리하긴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이 프림 알고리즘과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이제 알고리즘 시간 되면은 중요하게 배우게 되는 알고리즘 되겠습니다. 예시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가중치 그래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 가는 방법이 바로 가는 방법이 있고 천안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료구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어떻게 내가 모델링한 그래프를 이제 컴퓨터 내부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돌릴까 이제 거기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프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접 행렬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접 리스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 그런데 이 경우도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 불러가지고 인접 행렬 만들어주세요. 인접 리스트 만들어주세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요. 리트 코드나 뭐 백준 같은 데서 프로그램 경식의 문제를 풀어. 근데 그래프 문제야.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인접 리스트로 만드는 게 편할지 인접 행렬로 만드는지 편할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이 됐으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뭘로 바꿔야 돼요? 인접 리스트나 행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돼요. 그러면 인접 행렬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노드가 n개면은 n제곱 n by n 행렬로 표현하는 거예요. n by n 행렬로.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는 간선이 있다 없다로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0일로 했는데 0일보다는 무슨 배열 쓰면 돼요? 2차원 불리언 배열을 쓰면 되죠. 추르면 A에서 B까지 간선이 있는 경우, false면 없는 경우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봤을 때 이쪽과 이쪽이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반, n제곱 크기로 만들었는데 n제곱 크기의 반은 어떻게 돼? 낭비가 되는 거죠. 불필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는 인접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은 되게 낭비가 심해요. 낭비가 심합니다. 그런데 방향 그래프는 이제 대칭 행렬이 아니죠. 대칭 행렬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인접 행렬로 하면은 낭비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희소 그래프다. 간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이제 폴스인 위치들이 많겠죠. 그럼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접 행렬은 언제 좋냐면은 밀집이고 방향 그래프일 때 효과적인 거예요. 밀집이고 방향 그래프일 때. 다른 경우에는 공간 낭비가 심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더하면은 이제 진입 차수, 진출 차수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접 리스트는 2차원 배열이 아니라 1차원 배열을 쓰는데 n 크기의 1차원 배열을 쓰는데 이 1차원 배열의 각 행이 각 슬롯이 뭐냐면은
연결 구조로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연결 구조로 구현하기가 보통 번잡하니까 어떻게 할까? 벡터의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귀찮잖아. 물론 벡터의 리스트 어? 이렇게 만드는 게 원래는 정상이겠지만 그 연결 구조로 얘네들을 만들기가 번거로우니까 요 각각이 또 벡터야. 이렇게 해서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A 여기로 가면 여기에 2가 있으니까 아 A에서 2로 갈 수 있구나. L에서는 A도 가고 L로도 갈 수 있고 M에서는 B도 가고 E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뭐가 문제냐면 진출하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입, 내 노드로 들어오는 간선 정보를 알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얻어내기가 힘들죠. A로 들어오는 애들을 찾으려면은 전체를 뒤집어 봐야 돼. 아, E에서 들어온 거야? L에서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하나 만들고 하나를 또 만들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역인접 리스트가 돼요. 그럼 역인접 리스트까지 만들 바에는 그냥 뭘로 하는 게 나아? 역인접 리스트까지 만들 바에는 이게 더 나은 거죠. 인접 행렬이 나아요. 그래서 인접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뭘 절약할 수 있어요? 공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히소그래프일 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무방향 히소그래프일 때 좋아요. 왜냐면 무방향이면 역인접 리스트가 필요해 안 해? 필요가 없죠. A에서 E로 가면 A에서 B로 가면 B에서도 A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방향이고 히소그래프이면은 뭐가 좋아? 인접 리스트가 좋죠. 밀집이고 방향이면 뭐가 좋아? 인접 행렬이 좋아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나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 그러니까 그걸 선택할 기준은 희소인지 밀집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경시대의 문제들은 보통 어떻게 될까? 희소 밀집 개념이 안 나와요. 왜? 테스트를 다양하게 하려니까 희소인 애도 나오고 막 밀집인 애도 나오고 그 테스트 데이터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애가. 그러면 희소와 밀집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하면 되냐? 역인접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편한 대로 구현하시면 돼요. 역인접이 필요하면은 역인접 리스트를 만드는 거는 그거는 너무 불편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인접 행렬로 구현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그래프 문제를 내가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게끔 역인접 리스트나 인접 리스트 여기는 인접 리스트나 인접 행렬로 표현할 줄 알면 돼요. 2차원 배열을 만든다든지 SD 벡터의 벡터로 2차원 배열을 만든다든지 SD 벡터, SD 벡터로 인접 리스트를 만든다든지 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내 언어에서 만들어서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중치 그래프로 가면 아까는 이제 인접 행렬의 0, 1, true, false로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중치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가중치를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0인 게 있고 마이너스 1인 게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인 게 뭘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간선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쓰는 이 배열에서 가중치를 어떤 거에 따라서 없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가 또 무지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양의 가중치만 있으면 마이너스 1로 없다라는 걸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음수 가중치도 돼.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이런 값을 써요.
맥스. 맥스 값을 쓰는데 인테저 맥스를 안 써. 인테저 맥스를 왜 안 쓸까? 인테저 맥스 밸류 이게 인트 배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중치로 음수도 되니까 음수 마이너스 1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맥스 값 하나 정해서 쓰는데 인테저 맥스 밸류 2의 32승 마이너스 1 얘로 쓸 수 있는데 개로 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처리하다 보면은 그 값에다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라는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오버플로우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주로 이런 값들 많이 써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값이에요. 타이핑하기 쉬운 987, 654, 321. 저 문제에서는 절대 저값 이상 나올 수가 없어. 그럴 때 저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 1000001 뭐 이런 값들을 쓰긴 해요. 그건 내 마음인데 많은 경우에는 맥스 또는 inf 값을 상수로 정해 놓고 inf로 다 초기화를 해요. 초기화를 다 2차원 배열을 inf 값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에 받은 값들로 각각 셀들을 A, B 뭐 몇 개를 채워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가중치 그래프에서. 얘에서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없을 때 뭘로 하지? 없으면 아예 나타나지 않으니까 인접 리스트에서는 없을 때 어떤 값으로 없다는 걸 표시할지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근데 인접 행렬은 이제 없을 때 이 가중치가 양의 가중치만 있으면 마이너스 1. 양의 가중치가 없으면은 inf 값을 하나 정해가지고 쓰는데 많이 쓰는 게 아까 987 뭐 값을 많이 쓴다. 왜? 알고리즘 적용할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값을 쓰게 됩니다.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얼마 없어요.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일찍 끝낼게요. 혹시 화장실 가야 될 분 갔다 오시고요. 자, 그래프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여기서는 맛보기로 조금만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맛보기로. 아주 맛보기로 간략하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프를 탐색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미 우리가 트리 때 살펴봤듯이 뭐예요? BFS와 DFS입니다. 둘 다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는 차이가 없어요. BFS는 Q를 쓰고 DFS는 뭘 써요? 스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DFS는 스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스택을 쓰지 않고 어떻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재기적으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순서만 다를 뿐 똑같이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할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의 BFS와 DFS는 트리에서의 BFS와 DFS와 달리 뭐가 필요해요? 비지티 배열이 필요합니다. 왜? 한 번 방문했던 노드를 또다시 방문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무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방문한 거는 또 방문하지 않게 하는데 요 알고리즘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BFS 할 때 틀리는 경우가 있고 자기 멋대로 구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true를 언제 세팅하냐면은 노드를 스택에 집어넣기 전에 true로 설정합니다. 넣고 나서 바로 할 수도 있어요. 빼고 나서 true 하는 게 아니에요. 넣기 전에 아니면 넣고 나서 바로. 그래서 한 번 넣은 노드는 다시 스택에 넣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한 번 넣은 자료 구조에 넣은 노드를 또다시 스택에 또는 큐에 넣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true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드를 처리할 때는 여기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주로 여기서 뽑아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우선은 이렇게 스택을 쓰는 거고 너비 우선은
그 스택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Q로 바뀌는 것뿐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러면 트리에서 했을 때하고 그래프 했을 때의 차이는 없는데 이제 요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요 부분. 어떤 노드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Q나 스택에 넣어야 될 거는 그 노드의 무슨 노드들? 인접 노드들. 인접 노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웃 노드라 그래요. 이웃 노드. 그래서 이웃 노드를 넣어야 돼요. 근데 이웃 노드를 모두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방문하지 않은 노드들만 Q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한다? 자료 구조 표현하면 인접 행렬 방식이 있고 인접 리스트 방식이 있어요. 그럼 인접 행렬로 구현하면 얘가 어떻게 구현이 될까? 이 부분이 인접 행렬로 구현되면 인접 행렬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면 60을 만나면 요때 노드를 넣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포르프로 하는 거야. 포르프로 하는데 몇 번 반복이 돼요? 항상 n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n번 반복을 해서 A 기준으로 지금 반복을 하면은 A가 아닌지 봐야 되겠고 이웃들이 있으면 그 이웃이 방문하지 않았으면 비지티를 추려놓고 Q에 넣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인접 리스트면 어떻게 돼? 그냥 여기에 있는 애만큼만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인접 리스트와 인접 행렬로 구현했을 때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을 봐요. 이게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전체 비용을 한번 봅시다. 화해문 전 여기에서의 소요되는 비용은 ON이라고 놉시다. 왜? 비지트 배열을 모두 false로 만들고 뭐 그런 비용이니까 n에 비례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앞에서는 상수 비용 아니면 n에 비례해요. 최대 n. 그래서 ON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요 화일문을 봅시다. 그 화일문 안에서 푸시하고 팝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푸시하고 팝 밖에서도 하고 들어오는데 푸시팝은 최대 몇 번 일어날까? 노드마다. 푸시팝. 한 노드를 여러 번 푸시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왜? 비지트로 따져보는 거니까. 그럼 한 노드에 대해서는 몇 번 푸시가 일어나요? 한 번. 팝도 한 번. 그러니까 노드마다 Q나 스택의 연산수는 n번 일어나요. ON이에요. ON. 그럼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푸시팝 빼고 푸시팝은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빼고 나머지 비용을 따져보면은 얼마만큼 반복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인접 행렬이면은 얼마만큼 반복할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 포르프가 n이에요. n번 반복하잖아. while이 몇 번 돼요? n개의 노드만큼 팝해서 되죠. 빈대까지. 그럼 요 전체가 얼마예요? n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인접 리스트면 얘가 어떻게 될까? 인접 리스트면 이 화일문을 생각하지 말고 이 for문이 이 화일문 반복할 동안 전체 반복되는 횟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각각마다 이 W마다 얼마만큼 반복이 일어나요? 인접 노드만큼 일어나죠. 그 인접 노드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간선 수만큼 일어나는 거잖아요. W에서 나가는 간선 수만큼 보게 돼요. 그러면 무방향이면 한 간선을 몇 번 볼까? 한 간선을 몇 번 봐요? 이 과정에서.
최대 몇 번 봐요? 2번 보죠. A가 B로 갈 때 보고 B가 또 A로 볼 때도 봐요. 물론 한 번은 보지만 인클루드는 안 하겠죠. 그래서 뭐에 비례해요? M에 비례하는 거예요. M.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OM이 돼요. OM. 그래서 인접 행렬로 모델링 되면은 BFS, DFS의 비용은 ON 제곱이에요. 근데 인접 리스트로 구현하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OM 플러스 N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래프에서 BFS와 DFS의 시간 복잡도를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OM 플러스 N이라고 얘기해요. OM 플러스 N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OM 플러스 N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뭐에 비례해? 간선수와 노드수에 비례하는 거죠. 즉, 이 BFS와 DFS는 간선은 최소 한 번 봐야 되겠고 노드도 최소 한 번은 봐야 돼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프에서 어떤 노드를 안 보고는 그래프 탐색이 돼? 어떤 간선을 살펴보지 않고는 탐색이 돼? 안 돼요. 그래서 OM 플러스 N이라는 거는 거의 미니멀한 거야. 저거보다 어떻게 줄여? 저걸 줄인다는 거는 간선을 하나 안 보고도 뭔가 탐색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노드를 하나 안 보고 탐색이 어떻게 돼? 그럼 그 노드 빼먹고 탐색한 거니까 그 노드가 원래 찾아야 되는 노드면 못 찾게 되죠. 그래서 OM 플러스 N이면 최적이에요. 그래서 BFS, DFS는 무지 효율적인 얘보다 더 효율적인 얘를 만들기 어려운 기본적인 탐색 알고리즘이 됩니다. 물론 인접 리스트를 만들 때하고 인접 행렬을 만들었을 때 달라. 그런데 여기도 봐요. OM 플러스 N인데 이 M을 N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M을 N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M은 N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최악의 경우. N? 아까 완전 그래프일 때는 노드가 N일 때 간선수가 몇 개? N 곱하기 N-1 나누기 2죠. N제곱 정도예요. 그럼 얘가 N제곱 플러스 N이면 얘랑 차이 커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N제곱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되면은 인접 행렬이 좀 그런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희소 그래프이면은 뭐가 좋을까? 인접 리스트로 모델링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희소 그래프가 아니라 밀집 그래프가 되면은 인접 행렬로 하나, 인접 리스트로 하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최단 경로 문제. 이제 이 최단 경로 문제는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 살펴볼 건데 맛보기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단 경로 문제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찾는 거예요. 그 응용은 수없이 많이 씁니다.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 최단 경로 문제를 살펴볼 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가중치 그래프예요. 비가중치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는 뭐에 돼요? 뭐가 돼요? 간선 수가 되겠죠. 제일 짧은 경로가 간선 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중치 그래프예요. 근데 가중치 그래프인데 가중치가 모두 양의 정수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음수 가중치가 있는 경우에요.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 세 번째가 제일 어렵겠죠. 음수 가중치가 있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우 1은 어떻게 뭘로 따지면 되냐? 경우 1은 BFS로 하시면 돼요. BFS로 우리가 탐색을 하면은 이제 최단 경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면서 몇 번의 간선을 거쳐서 여기까지 갔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 알고리즘은 BFS예요. BFS인데 뭐가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어? 디스턴스 배열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기존 V에서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면 1, 여기서 또 가면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쉬워요. 비가중치 그래프. 비가중치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는 뭘 사용하면 돼요? BFS를 조금만 응용하면 돼요. 조금만 응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중치가 있어요. 근데 양의 정수만 있어. 양의 정수만 있으면은 그냥 단순한 BFS 갖고는 못 찾아요. 그래서 여기 때 쓰는 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에요. 컴퓨터 공학에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이제 BFS와 거의 똑같은데 아까 프림 알고리즘은 BFS를 하는데 P4Q 대신에 뭘 썼어요? 우선순위 Q 썼죠. 다익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P4Q를 안 쓰고 BFS를 약간 바꾸는데 뭘 써요? 우선순위 Q를 씁니다. 우선순위 Q를 쓰고 이 우선순위 Q에 간성을 넣는 게 아니라 노드를 넣어서 처리를 합니다. 노드를 넣어서 가장 가까운 애부터 갖고 와서 처리해요.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양수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줄어들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하나씩 처리하면은 최단 경로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애를 내가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 가까운 애를 빠르게 처리하려고 뭘 이용해요? 우선순위 Q를 이용하는 거예요. Q에다가 쫙쫙 넣어놓고 빼서 하나씩 처리합니다. 물론 갱신을 해줘요. 그래서 BFS고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설계 기술 중에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쟁이 기법. 그래서 욕심쟁이 기법은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매번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했을 때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그리디 알고리즘을 써요. 그래서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대표적인 그리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그리디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거스름 문제가 있어요. 거스름 문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을 가정했을 때 가장 적은 수의 동전으로 거스름을 만들고 싶다. 그럼 뭐부터 써? 가장 그 거스름에게 작은 큰 금액의 동전이나 지폐 갖고 먼저 처리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동전수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도 무슨 알고리즘? 그리디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더라도 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들은 다음 시간에 다음이래 알고리즘 시간에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쭉 찾아요. 다익스트라로 알고리즘을. 그럼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찾으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최종적으로 요게 나와요. A에서 출발해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뭐가 나오냐면은 그 최단 경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최단 경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값은 뭐예요? 최단 경로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단 경로의 길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내비게이션 같은 건 뭘 알아야 돼? 값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값이 아니라 어떻게 가면 2가 되는지 3이 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거를 만드는 방법은 얘를 얻어내면 갈 때 막 여러 가지 정보를 축적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만들지 않아. 그냥 알고리즘 돌려요. 그럼 여기 나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경로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더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가면서 경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로를 안 만들어. 뭐만 해? 답만 찾아가요. 그래서 답이 다 완성이 되면 그 답부터 내가 필요한 걸 거꾸로 오면 돼요. 왜 거꾸로 올 수 있냐면 요 값을 2가 나오게 된 그 전 단계가 뭔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출발 노드가 주어지고 출발 노드가 주어지면 목적 노드가 하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다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천안 가겠다고 했는데 이 알고리즘 돌리면 서울에 천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뭘 다 찾아줘. 전 그걸 모든 경로를 다 찾아주는 거죠.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음수가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음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애가 존재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애가 뭐냐면은 음의 주기가 있는 경우. 음의 주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서 계속 뺑뺑이 돌면 어떻게 돼? 경로의 길이는 계속 줄어들죠. 끝이 없이 줄어들어요. 이럴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왜? 무한 루프가 도니까. 그래서 음의 주기가 있으면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답을 주거나 포기해요. 알고리즘이. 포기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포기한다는 거는 음의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에서는 음의 주기가 있는 그래프에서 가중치가 음수가 있는 그래프에서는 답을 주거나 답을 안 주고 뻗어요. 뻗는다는 게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한다는 선언이 뭐가 되냐면은 음의 주기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의 주기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그리디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한쪽 어떤 선택을 통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싶은데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이 몰라. 그럼 어떤 방법을 쓰면 돼?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뭐예요?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전수조사.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수조사를 하는 거의 문제는 뭘까요? 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은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안 죽고 평생 돌고 있겠지. 100년 돌아도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쓰는 어떤 테크닉이 뭐냐면은 테크닉이 뭐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써요.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거. 동적 프로그래밍. 그래서 전수조사 알고리즘은 또 보통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전수조사하는 문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 재계함수로 만들어요. 재계함수로 만들지 않고는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반복문 가지고는 전수조사하기가 어려워요. 왜? 몇 개가 오는지 몰라요. 포르프로 내가 전수조사하면은 얘에서 노드가 n개고 n개면 n번 반복을 해야 되거든. 근데 노드가 줄어들면 이게 포르프가 줄었다 늘었다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작성할 수는 없죠. 일반 반복문 갖고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은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은 재기 알고리즘을 짜요. 재기 알고리즘으로. 그러면 처음에 n을 줘서 짜면 그 다음에 아래에서 n-1 크기로 하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게 기본적인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어마어마하게 뻗어가고 또 이 재기 알고리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뭘까? 똑같은 걸 또 해요. 하다 보면. 위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줘서 풀면
n-1 크기의 그래프 갖고 또 문제 풀고 n-2 크기 갖고 풀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푸는 문제랑 이쪽에서 푸는 문제가 또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중복된 문제들을 막 풀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 시간이 더 걸리겠지. 그러면 이제 접근을 어떻게 가야 돼?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크기가 1인 문제를 해결해요. 정해져 있겠지. 중복해서 해결 안 하겠지. 그 다음에 크기가 1인 문제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결해? 크기가 2인 문제. 그럼 2인 문제 다 해결했으면 2인 문제 갖고 뭘 해결해요? 3인 문제 해결해요. 3인 문제 해결하는데 4인 문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버텀 업이라 그래요. 이 버텀 업으로 하는 방식이 뭐야?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 버텀 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버텀 업으로 하려 그러면은 재현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재현식이 뭐냐면은 n-1 크기의 문제를 가지고 n 크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내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게 많이 훈련을 안 하면 못해. 그럼 그거 포기하게 돼.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아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전수조사하면 재계함수를 만들었죠. n을 n-1, n-2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재계호출 부르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예요? 만들기는 쉬운데 중복된 계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해결한 문제를 여기서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또 해결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한번 해결한 거 해결 안 하면 되죠. 그래서 해결한 문제를 그 답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또 부르면 해결 안 하고 저장된 걸 이용해서 거기서는 끝나는 거예요. 밑으로 안 내려가고. 그 기법을 뭐라 그래요? 메모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모이제이션.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두 개예요. 메모이제이션, 태뷸레이션. 태뷸레이션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고 메모이제이션은 그냥 전수조사는 재계 알고리즘 짠 다음에 저장만 해놓으면 돼요. 근데 이 알고리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짤 수 있으면 메모이제이션은 어떻게 돼요?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야. 완전 이거는 되게 심플해요. 심플한 거예요. 저장만 하면 되니까. 저장만 하고 내가 받은 인자가 이미 내가 해결한 문제인지만 살펴보고 해결한 문제이면은 재계호출 내려가 재계호출하지 않고 저장된 값을 반환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계호출되면은 쭉 내려가겠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미 이쪽에서 똑같은 애야. 그러면 해결이 됐을 테니까 일로는 안 내려가죠. 그렇죠? 그게 이제 되는 거고 이 벨만마 포드 알고리즘은 그러면 뭘 이용한 거냐? 동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럼 동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크기를 가장 작은 것부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얘는 기준이 뭘까? 아, 어려워. 이런 게 재현식이에요. 이렇게 재현식인데 그러니까 얘는 길이가 간선의 수를 기준으로 동적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간선이 하나인 거, 간선이 그 다음에 두 개인 거, 간선이 세 개인 거, 이거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벨만 포드 알고. 얘 말고 플로이드 워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벨만과 포드는 출발 노드가 주어지면은 목적 노드,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해줘요. 최단 경로를. 근데 플로이드 워셔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해줘요. 그러면 플로이드 워셔과 이 구해주는 값을 벨만과 포드를 이용해서 구하려면은 벨만과 포드 알고리즘 몇 번 수행해야 돼요?
n번 수행해야 돼요. 모든 노드를 출발 노드로 해서 시행을 해보면 플로이드 워셜과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은 비용이 아니라 똑같은 값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 플로이드 워셜 방법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간선수로 안 하고 경로를 만들 때 사용한 노드 수를 가지고 해요. 한 개 노드 A만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로, 그 다음에 A, B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경로, 그 다음에 A, B, C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경로, 이런 식으로 동적 프로그램 해가요. 그러니까 동적 프로그래밍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크기가 제일 작은 것부터 차례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 크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나갈지가 하나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노하우는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많이 풀어보면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고 다이나믹 프로그램 하면은 이제 알고리즘은 마스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프로그램 경시에서 난이도가 어렵다는 문제는 다이나믹 프로그램 이용하는 문제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 다이나믹 프로그램 이용하는 문제가 가장 소스 코드는 짧습니다. 오히려 BFS 뭐 다른 거 이용하면 이렇게 길어지는데 동적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는 재현식 구하는 게 어렵지 구하고 나면 줄이 막 두세 줄이면 끝나.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 시간에 오시면 이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램. 근데 이 버텀업 방식은 어려운데요. 버텀업 방식을 못하면 뭘 하면 돼? 메모이제이션 하시면 돼요. 근데 메모이제이션 하려고 그러면은 뭘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전수조사하는 재기 알고리즘을 만들 수만 있으면 돼요. 그거 훈련을 많이 하세요. 그 훈련만 되면 그 다음엔 끝이야. 왜? 메모이제이션 해결하나 타빌레이션 해결하나 속도는 똑같아요. 보통 문제는. 그러면 다이나믹 내가 타빌레이션을 어려워서 못하겠으면 뭐라고 해결하면 돼? 메모이제이션 갖고 해결하면 돼요. 근데 메모이제이션 갖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전수조사 알고리즘 만들어야 되고 전수조사 알고리즘 만들 수 있으면 그 전수조사 알고리즘을 잘 살펴보면은 뭘 또 구할 수 있냐면 버텀업 하기 위한 그 재현식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n에서 n-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가는 걸 생각하면은 재현식이 나오는 거예요. 재기 알고리즘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린 거고 핵심은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그래프를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뭘 해야 된다?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트리는 뭐예요? 그래프의 일종이죠. 근데 트리는 보통 이제 이진 트리 같은 걸 많이 써서 이진 트리는 보통 뭘로 나타내? 이렇게 연결 구조로 노드 만들어서 트리 모습을 만들잖아요. 걔도 어떻게 할 수 있어? 트리로 안 만들고 뭘로 할 수 있어?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트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 트리도 뭐예요? 그래프의 한 종류죠. 그래서 트리 문제 만나잖아요. 번거로우면 그냥 인접 행렬로 표현해가지고 BFS 돌려도 답 나와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트리는 그래프의 일종이다. 그래서 트리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트리를 노드를 만들어가지고 트리를 구성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번거로워요. 근데 간편하게 트리를 모델하려면 뭘로 모델링할 수 있어요?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트리를 모델링할 수도 있어요. 루트 만들면 되는 거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